제주가 비상하면 무엇합니까? 하늘은 나에게 제주를 주었으되 땅은 나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얼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고 나는 이 조선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우물 위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개혁군주 정조와 왕실도서관 귀장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직 임명이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조선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려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박제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전장이자 나의 꿈이 불타오른 곳 귀장각입니다. 1750년 박제가는 승지였던 박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양반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서얼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과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시를 잘 지어도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박제가는 책을 읽다가도 문득 붓을 던지며 통곡하곤 했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는 원망은 부모가 아닌 이 경직된 사회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뒷골목을 배회하며 자신의 재능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난과 차별, 그것이 청년 박제가를 감싸고 있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를 구원한 것은 백타파라 불리는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19세의 박제가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혁신적인 사상가였던 연암 박지원을 만나게 됩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과 사상으로 사람을 대했던 연암은 박제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덕무, 유득공과 같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서울 출신 천재들과 교류하며 박제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탑골공원 인근 백탑 아래 모여 조선의 현실을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 멀리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고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는 북학의 꿈을 키웠습니다. 스승 박지원은 박제가의 분노를 지성이란 용광로에 녹여내도록 이끌었습니다. 1778년 29의 박제가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채제공을 따라 청나라 연경, 북경으로 가는 사절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박제가는 전율했습니다. 좁은 조선 땅을 벗어나 드넓은 대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청나라의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거리를 가득 메운 수레와 벽돌로 지어진 견고한 집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요와 실용의 현장이었습니다. 박제가는 말 위에서 혹은 숙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붓을 멈추지 않고 기록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의 시야가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경에서 박제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이국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벽돌로 튼튼하고 규격화된 집을 지었고 수많은 수레가 물류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어떠했습니까? 초가지붕은 썩어가고 도로는 좁아 수레 하나 지나가기 힘들었으며 물자는 유통되지 않아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박제가는 생각했습니다.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명분만 찾다가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는 조선의 가난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기술의 부재 때문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문화적 충격은 훗날 그의 사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귀국한 박제가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미친 듯이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저 북학예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조선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똥거름도 아껴서 밭에 뿌리는 것이 참된 실용이다 라고 외치며 체면 따위는 집어치우고 잘 사는 법을 배우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벽돌 사용, 수레 도입, 도로 정비, 그리고 상업 진흥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기에 기득권층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제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가난한 조국을 살리기 위한 처방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궁궐 깊은 곳에서는 젊은 왕 정조가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 노론의 견제 속에서 자신의 친위 세력을 키우고 학문을 진흥시키고자 했던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779년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 인사를 단행합니다. 서얼이라도 재주가 있으면 쓴다. 정조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를 임명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규장각 사검서입니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있던 박제가에게 이것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출신이 아닌 그들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가슴속의 열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박제가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규장각 검서관으로서의 첫 출근. 창덕궁 주암로에 들어선 박제가는 압도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팔도의 모든 책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 들여온 수만 관의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검서관의 주 업무는 서적을 교정하고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필사노동이라 폄하할지 모르지만 지식에 굶주려 있던 박제가에게 이곳은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책에 파묻혀 지냈고 밤에는 숙직을 서며 촛불 아래서 왕이 읽을 책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설을 넘어 왕의 지적 파트너로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방대한 독서량은 그의 급진적인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규장각의 밤은 깊었지만 정조와 박제가의 토론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정조는 권위적인 왕이었지만 학문 앞에서는 열린 자세를 가졌습니다. 박제가는 임금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하, 백성이 가난한 것은 물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자를 만들어낼 기술과 유통할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청나라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급진적인 그의 주장에 정조조차 당황했지만 왕은 박제가의 그 직설적인 화법과 통찰력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군신 관계를 넘어 낡은 조선을 개조하고자 하는 혁명의 동지였습니다. 이 시기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조선 개혁의 싱크탱크였습니다. 박제가 사상의 백미는 바로 우물론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적인 이념은 검소함이었습니다. 아끼고 쓰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제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자꾸 퍼내야 맑은 물이 솟아난다. 소비를 해야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야 백성이 부유해진다는 근대적인 경제관념을 18세기에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는 것을 사치라 비난하지 말고 비단 짜는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것이었으며 농업 중심의 조선 사회에 던진 거대한 충격파였습니다. 박제단은 상업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념적인 논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술 도입에 집착했습니다. 특히 벽돌과 수레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나무를 깎아 집을 짓는 것은 산림을 황폐화시키지만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은 영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등짐 장소가 아닌 수레를 이용해야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이러한 박제가와 실학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정약용의 거중기와 함께 벽돌이 사용된 화성은 박제가의 꿈이 현실화된 거의 유일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던 진정한 테크노크라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얼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으며 날카로운 개혁안을 쏟아내자 조정의 기득권 세력은 그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노른 벽파들은 사사건건 그를 트집 잡았습니다. 천한 출신이 감히 나란 일을 논하느냐, 오랑캐의 풍습을 들여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규장각 내에서도 그는 때로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너무 앞서갔고 그의 태도는 너무나 타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제가는 술로 시름을 달래기도 했고 시를 통해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지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살얼음판 같은 궁궐 생활. 그 속에서 박제가는 점점 지쳐갔지만 결코 자신의 신념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박제가는 다시 한번 청나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걸륭제의 80세 생신을 축하하는 사절단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찾은 대륙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나라는 여전히 번영하고 있었고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시야는 중국을 넘어 서구 문명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정조에게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건의했습니다. 무역을 허용하고 국제 정세에 눈을 떠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조국에 대한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골짜기의 함성 같았습니다. 1800년 6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박제가의 유일한 후원자이자 동지였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제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조선 개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정권을 잡은 세력은 규장각의 기능을 축소하고 개혁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제가 역시 이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흉 중 한 명으로 몰려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왕의 도서관에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그의 꿈은 하루아침에 반역의 죄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유배지에서 그는 왕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미완으로 남은 개혁을 안타까워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유배 생활은 고달팠지만 박제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경지대인 종성에서조차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선이 변화하기를 꿈꿨습니다. 1805년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었던 동지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세상을 떠났고 규장각은 예전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온 고향집에서 박제가는 자신이 평생 외쳤던 부유한 조상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향년 56세.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불운한 천재의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북학에는 먼 훗날 개화기 사상가들에게 전해져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박제가는 실패한 혁명가일까요? 그의 생전에는 벽돌집도 수레가 다니는 넓은 도로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 우리는 그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규장각에서 밝힌 촛불은 조선의 지성사에 가장 찬란한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굴레를 뛰어넘어 실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의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유함을 추구했던 용기, 그리고 닫힌 문을 열고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200년 전 왕의 도서관에서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던 앵그리 영맨 박제가, 그가 그토록 꿈꾸던 부강한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그가 남긴 질문들에 얼마나 답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그를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로 기억할 것입니다.